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천안함 침몰 이후 남북 간의 교역 등을 금지한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당은 천안함 유족의 이해를 구할 문제라고 반발했고 강 장관은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것이라며 개최 장소로 서너 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뭔가 얻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해서 북미 간 제재 완화에 대한 거래가 오갔을 거란 분석입니다. 풍등을 날려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 불을 낸 혐의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고 A씨는 풀려났습니다. 강제 노역과 가혹행위로 500명 넘는 희생자를 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된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결론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이들을 도울 특별법을 만들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올린 청원 글이 26만 명 넘는 추천을 받자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검역당국이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경기도 안산의 스팀 청소기 업체 물류창고에서 중국에서 만들어 들여온 청소기 2천여 개의 포장을 뜯어서 전수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기를 실은 컨테이너가 거쳐온 인천항에서도 85마리의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늘 주사, 신데렐라 주사 같은 기능성 주사를 맞고 부작용을 겪은 경우가 최근 5년 동안 340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데렐라 주사는 다른 주사제와 중복 사용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병원에선 이를 무시한 채 처방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영구 임대주택 단지입니다. 아파트 주차장마다 곳곳에 입주 요건 기준보다 비싼 가격의 수입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공공 임대주택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른바 524 조치가 논란이 됐습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내놓은 강력한 독자 대북 제재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우리 정부가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범정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강 장관은 발언의 수위를 낮췄습니다.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걸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보다 제재 완화를 우선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부분 안보리 조치로의 중복이 되는 그런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체를 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해체로 이어지지도 않는 상황.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발언이었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강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이 주관 부처로서 524 조치에 대해서 과거 정권도 그랬고 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위증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와 통일부 등은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 524 조치 해제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 장관에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강경화 장관이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자 야당 의원들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천안함 그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먼저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인정조차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장관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강 장관이 오전에 했던 발언을 오후에 번복한 데 대해 오이사 조치 해제를 바라는 정부 내 일부 세력에 장단을 맞추려는 의도된 풍선 띄우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김정은 대변인인지 대한민국 장관인지 묻고 싶다며 경솔한 발언을 사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오이사 조치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이사 조치 그야말로 범정부적인 문제입니다. 범정부적으로 접근돼야 되고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교부도 소신을 갖고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에 나서줘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전 정부에서도 오이사 조치의 유연한 적용을 검토를 했고 시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외통위에선 오이사 조치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다고 답변한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박항자 씨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됐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오이사 조치는 쉽게 말해서 경제 제재와 함께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는 취지로 풀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치를 내렸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할 때마다 해제 필요성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는 남북 간 교역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불허하는 내용의 오이사 조치를 실시합니다. 천안함 침몰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외엔 방북도 막는 등 사실상 북한과의 교류를 끊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민간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2013년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예외로 인정하는 등 이른바 유연화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2014년 통일은 대박이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당시 여당 지도부에서도 오이사 조치 해제론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지금 걸림돌은 저는 오이사 조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이사 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입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오이사 조치는 풀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남북 경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재 완화의 실효성보다는 남북 화해의 상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일례로 지난해 발효된 유엔 안보리 결의로 북한에서 만드는 의류나 전자제품의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는 북한 노동자의 고용도 금지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강경화 외교장관의 발언이 미국과의 교감 없이 나오진 않았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진전하려면 제재 완화해주는 절차가 필요하긴 해요. 유엔제 최근에 채택된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풀어나가는 이런 식의 접근은 가능하겠죠. JTBC 김소현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게 됐습니다. 후보지는 유럽의 제3국을 포함한 서너 군데가 될 전망입니다. 다소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됐다는 분석과 더불어서 한편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김현기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선거 유세가 너무 바빠 지금은 자리를 뜰 수 없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6일 상하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선거 지원에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방북 보고를 받은 뒤 회담 장소에 대해 싱가포르를 제외한 3곳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eventually we're going to have lots of meetings on U.S. soil and on their soil, by the way.
북미 간 셔틀 외교 가능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궁극적이란 표현을 통해 이번 2차 회담은 미국도 북한도 아닌 제3국에서 열릴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자 5천여 명을 수용할 인프라 등 많은 것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셋째 주에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행사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나 중립국인 스위스 제네바 혹은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해 정치적 혼란 수습에 시간이 걸릴 경우 12월로 회담 자체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후로 회담을 미룬 것은 꽉 짜여진 선거 유세 일정 외에도 서둘러 정상회담을 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두돼 오히려 선거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것이다. 후보지는 서너 군데다 이렇게 밝히면서 중간선거 전이냐 후냐는 이제 그런 불확실성은 사라지게 됐죠. 그런데 또 다른 불확실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북미 간의 비핵화 후속 협상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전영우 국제부장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근데 적어도 하원은 질 것이다. 네네. 뭐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보면 미국의 행정부가 첫 번째 중간 선거에서 이긴 예가 별로 없다. 2년 차에 좀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있긴 있는데 별로 없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선거 결과가 뭐 여러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석패하느냐, 참패하느냐, 아니 뭐 그럴 가능성이 없어 거의 적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기느냐. 어떻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후로 하겠다면서 한 말을 한번 보면은요. 그 중간선거가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 중에 가장 뜨거운 불이면 분명합니다. 예. 그 유세 일정을 조정하는데 너무 바빠서 자리를 뜰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또 이번 주면 거의 매일 그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유세 일정을 그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 판세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은 예. 뭐 지금 트럼프의 유세 일정만 봐도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꼭 진다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미국 쪽에서 나오는 판세 분석에 따르면 하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 미국 정치 제도상 그 상원은 3분의 1 가량이니까 100석 가운데 이번에는 35석 의석이 지금 대상이고요. 하원은 435개 의석이 전체 다 대상입니다. 예. 그 선거 예측 기관으로 미국 언론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데가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인데 예.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그 현재 상원에서는 공화당 우세한 지역이 48곳, 민주당은 그 44곳, 경함이 8곳으로 돼 있고요. 근데 선거 대상이 35개 지역인데 이 대부분 상당수가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 그 이 수성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예측이 반영된 결과고요. 예. 그 하원에서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 198곳이고 민주당이 205곳, 그다음에 경합이 32곳인데 이 상원이랑은 반대로 경합지 대부분이 공화당 현역 지역이라서 예. 공화당 수성이 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미국의 중간 선거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실 뭐 다를 때 같았으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바로 북미 핵 협상에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거잖아요. 네. 하원에서 질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원을 지킨다면은 참패는 모면하는 거지만요, 패배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북미 회담이 막바지에 이제 이르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게 분명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한 석이라도 많은 다수당이 위원회 상임위원장 의석을 전체 다 갖습니다. 공식 체제죠. 이 북핵과 밀접한 외교라든지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같은 것을 에서 본격적으로 그 민주당의 행정부에 대한 그 감독권을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 외교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는 민주당에서는 상원이든 하원이든 뒤에 화면이 나옵니다만은 다수당 확보에 성공할 경우에는 즉각 북한 관련 청문회를 준비 중일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군요. 네네. 핵 문제를 놓고 본다면 만일에 민주당이 상원까지 이기게 되면 상황은 그러면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 비핵화 협상의 최종 결과물 중에 하나는 평화협정 체결일 겁니다. 근데 미국 상원이 평화협정에 대한 비중권을 갖습니다. 예. 또 상원은 탄핵을 결정합니다. 미국 정치권이 급격히 2020년 대선 모드로 급변하면서 북미 간의 합의사항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라든지 내용의 변화라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의회 구도가 짜지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도 그때 당선될 거라고 한 예측 기관이 없었잖아요, 거의.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상하원을 그대로 다 지킬 가능성 이거는 없나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보수 성향이 좀 강한 여론조사 기관으로 라스무센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주요 언론인 CNN이라든지 입소스랑 좀 다르게 화면이 나옵니다만은 CNN 같은 경우는 41%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받지만은 그 제가 말씀드린 보수 성향이 강한 라스무센 같은 경우는 51%로 트럼프의 우위를 받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의 승리, 상하원에서의 선전을 예측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예. 하여간 뭐지 이건 뭐 결과를 보긴 봐야 되겠는데 네. 어찌됐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것은 거의 틀림없어 보여서 네. 저희들이 좀 예측을 해보는 것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금 의미 있는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에 대해서 투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건 이제 전제가 있죠. 북쪽에서 비핵화의 진전 상당 부분 이루고 네. 그에 따른 대북한 제재가 해결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네, 것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미리 앞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런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시점이요. 우리 오늘 자정, 그 지난밤 자정을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좀 안 된 시점이었었는데 예. 이 자리가 그 지금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강하게 주도해 왔던 그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의 어떤 교체 사실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여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북한의 투자 분위기를 상당히 세세하게 좀 설명을 했다는 내용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큰 틀에서 본다면 남북미 간의 그 제재 완화에 대한 움직임의 어떤 한 단초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문제는 대북 제재라는 것은 유엔 제재에 의한 결의안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도 있지만은 미국 의회가 주도하는 대북 강화 제재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영향은 불가피합니다만은 남북미 간에 이루어지는 현재 어떤 구도 상황이라든지 결과물을 본다면은 뭔가 좀 뭐 속도는 좀 더디더라도 그 남북미 간의 모종의 어떤 그 움직임 이런 거 좀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재 해제 혹은 완화. 해제는 물론 아니죠. 네네. 완화를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네네. 예. 뭐 공교롭게도 같은 날 네. 오이사 해제 조치가 강경화 외무의료부 네. 장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물론 뭐 네.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야당 반발 때문에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네네. 아무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선거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손발이 모두 묶이는 건 아닙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을 분명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의회에서는 사후 견제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 이 그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도 정책 추진에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속도에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은 트럼프 예. 대통령이 밀고 나가는 어떤 동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영호 국제부장이었습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투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물론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경우 혹은 완화될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긴 한데 투자나 제재 문제를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폼페이오가 이번에 평양에 가서 종전선언과 함께 일부 제재 완화를 협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I think that the country of North Korea is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country. I think it's going to be incredibly economically successful, and I want to make it that way. I think it's 북한의 밝은 미래를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 비전도 제시합니다. other countries, other people, entrepreneurs, banks. I will tell you, they're calling and wanting to go there and wanting to invest.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으로 북한 투자가 봉쇄된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풀린 뒤에 투자 가능성을 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뭔가를 얻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실질적인 비핵화를 확인하기 전까진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 말이지만 해제라는 단어를 사실상 처음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시점은 평양을 다녀온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대화를 한 이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종전선언뿐 아니라 대북 제재 해제나 완화 등의 패키지 딜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남북 상호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또 NLL을 중심으로 한 훈련 금지 구역 설정, GP 철수, 이런 내용들은 언뜻 들으면 현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구나 싶으실 텐데, 사실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방부가 만든 군비 통제 추진 계획서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천안함 이후인 2011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문건을 만든 당사자가 최근에 남북 군사 합의 내용을 오히려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9.19 군사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반도에 마치 평화가 이미 찾아온 것 같은 그런 국민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군은 또 무장 해제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1953년 정전협정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를 큰 틀로 삼아 이미 과거 정부에서 검토를 마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명박 정부도 이번 협정과 사실상 동일한 협정을 추진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장관 당시인 2011년 국방부는 군비통제 추진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남북 상호 비행금지 구역 설정, GP 철수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MDL과 NLL로부터 일정 거리의 훈련 및 이동 금지 구역을 설정하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문건이 만들어진 2011년은 천안함 사건 1년 뒤로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당시 문건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들었는데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정책기획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합의 내용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뇌가 없고 눈이 없고 팔다리가 없고 갈비뼈가 없는 그 신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신체 포기각서가 아니라 생명 포기각서를 써주고 온 것입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저유소로 풍등을 날려보낸 불을 낸 용의자로 지목됐던 외국인 노동자가 4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경찰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풍등이 저유소 화재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A씨는 긴급 체포된 지 이틀 만에 풀려나면서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심정이 어떠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찰은 풍등 때문에 불이 났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액이 크고 A씨가 저유소 위치 등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라며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후 경찰이 전문가 자문 등 수사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려 전담팀을 만들고 저유소 관계자들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A씨가 풀려나기에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저유소 부실 관리가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선처를 바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송유관 공사 책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사 측은 지난 6월에 실시한 자체 점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점검 결과표를 입수했는데 대부분 검사가 육안, 그러니까 밖에서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화재가 난 저유소 휘발유 탱크는 지난 6월 자체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당시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한 표입니다. 모두 122개의 항목을 점검했는데 이 중 99개 검사가 육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점검 결과는 모두 이상 없음입니다. 이번 폭발 사고는 탱크 주변에서 시작된 불씨가 환기구를 타고 내부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씨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인화 방지망이란 장치가 제 역할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6월 점검표에는 인화 방지망에 이상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국가기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육안으로만 했다는 건 안전 불감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휘발유를 덮어 공기가 닿는 것을 막아주는 플로팅 루프가 제 기능을 못한 게 화재 폭발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팅 루프는 이번 점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방금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저유소 탱크에 대한 안전진단은 송유관 공사가 해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11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진단이 있는데 어제 관련 리포트를 전해드리면서 왜 하필 11년인지 취재기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죠. 오늘 추가로 소방청 취재를 해봤더니 탱크 철판이 휘발유에 부식되는 속도를 계산해서 정밀 검사 주기를 11년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의 관련 법령과 기준도 함께 참고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 따라가고 좀 있으면 그거 가면 집에 보내줄 게다. 가라 하더라고요. 국가로 인해서 불황인 불황화가 낙인이 찍혀버렸단 말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1980년대 불황자를 수용한다면서 끔찍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이곳에서 죽어나간 사람만 무려 500명이 넘습니다. 오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당시의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이 불황인을 수용하기 시작한 건 1975년부터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탈을 쓰고서 사람을 잡아가둔 강제 수용소에 가까웠습니다. 이때부터 10년 넘게 가혹행위 등으로 숨진 사람은 확인된 사례만 513명에 달합니다. 오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국민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위법했고 수용자들을 폭행한 행위 등에 대해 부산시나 경찰 차원의 어떤 감시도 없었다는 겁니다. 집을 찾아달라고 파출소에 가니 복지원에 보냈다. 막차를 놓쳐 대합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복지원에 보내졌다. 40년이 지나 꺼내놓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말입니다. 당시 순경 월급이 8만 원 정도였는데 1인당 1만 원씩 뒷돈을 받고 입소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사의 관계자는 사실상 인신매매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을 지원할 특별법을 만들라고 공고했습니다. 또 당시 입소자를 감금한 형제복지원 원장을 무죄로 판단한 것도 잘못이라며 검찰총장이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비상상고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당시 형제복지원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온갖 수를 써서 진상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습니다. 수사검사가 인권 유린을 파헤치려고 하자 상관인 차장검사가 미친놈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1987년 형제복지원의 참상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로막혔습니다. 당시 수사검사는 원장이 빼돌린 돈이 11억 원을 넘는다고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는 6억 8천만 원 정도로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요청하려던 당초 계획도 검찰총장 지시로 징역 10년으로 축소됐습니다.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수용자들의 인권 유린 수사는 제대로 발도 못 댔습니다. 수용돼 있는 3,000명 전원에 대해서 수사 계획을 세우고 경찰관들에게 수사 초점 사항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수사에 착수를 했다가 부산지방검찰청 요구로 철수를 했죠. 그런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10년에 걸쳐서 500명이 넘는 사람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가 그것도 좌절됐죠. 당시 부산지검장으로 이번에 조사를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결제 올라오는 문서들을 거의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서 기억이 안 난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차장검사로부터 미친놈,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수사를 하느냐며 수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김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이 인권국가,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 국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모습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호소도 전달을 해드렸죠. 방송 이후에 창호 씨의 친구들이 올린 청원 글이 26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으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예. 자, 어떤 변화가 앞으로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들 옆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 윤기현 씨를 병원으로 잠깐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족으로부터 전달받은 윤창호 씨 영상과 사진을 지금 몇 장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버님 이건 언제 찍은 모습인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위에 그 동영상 쪽은 애가 한 번씩 이렇게 부모에게 안부 영상 보내는 그런 화면이고요. 예. 두 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은 뭐 이달에 가출사라 해가지고 월 이렇게 3명씩 선정하는 그런 그 3명에 뽑혀가지고 예. 그 이제 한 달 동안 본관 게시판에 이렇게 게시가 되고요. 게시가 되고 그 맨 밑에 사진은 이제 그 표창 받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 그 며칠 전에 저희 JTBC 취재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향이 너무나 컸고 그 이후에 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가면서 오늘 결국 이제 청와대 쪽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던 그 결정도 사실은 쉬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아드님이 계속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황이 분명히 없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한테 전해주신 거겠죠.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좀 마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궁금한 것이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오늘로 16세째입니다. 혹시 의료진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거북하시다면. 지금 현재 의료진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신체 부기 같은 거는 조금씩 이렇게 가라앉고 이렇게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그 외형적인 모습이고 이제 이 뇌의 그 어떤 상태는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가요? 어찌 보면 좀 좋은 소식과 그렇지 않은 소식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글쎄 지금 현대 의학으로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게 해달라는 친구들의 청와대 청원글에 지금 2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 답변에 대해서 일단 기대를 가지십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말씀 일단 전해드리는 거고요. 예. 그 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엄정한 이제 법 처벌 그걸 강구해라. 그리고 다시 이런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시간도 좀 더 길게 이렇게 가지고 가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예. 저희는 뭐 이렇게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교육도 물론 뭐 대통령님 말씀처럼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좀 더 무게 중심을 조금 더 이렇게 아예 그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엄정한 그 법과 어떤 그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좀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음주운전 처벌 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좀 약하다 하는 그런 의견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이제 그 큰 얼개만 말씀해 주셨는데 법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지금 친구들은 윤창호법 제정 관련 글을 보내는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보낸 건가요? 네, 친구들이 지금 이제 뭐 양형 기준부터 시작해서 법 처벌이 이제 뭐 총 2회까지도 초범에 준하는 그런 걸로 하고 실제적인 집행유예 비율이 너무 높고 인신구속 사례는
정말 손꼽을 정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칭 윤창호법을 해가지고 특별법을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가지고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지금 뭐 전 국회의원 299분한테 이 다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여태까지 병원에 오질 않다가 한 열흘 만에 지난주에 병원을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요? 네, 뭐 저희가 이제 병원 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뵙지는 못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가해자의 어느 분이 오셨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건데 예. 이제 이게 뭐 이제 국민적 공분을 좀 사고 뭐 청와대 청원이 25만 명 이상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자기 방어 논리로 나중에 뭐 어떤 법적인 문제가 파생됐을 때 한 번도 안 찾아갔다가 아니고 찾아갔다. 그런데 못 만났을 뿐이다. 나는 뭐 자기 방어 논리로 찾아온 거지 정말 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직접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시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잠시 다녀갔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그렇게 바라해 주실 것 같습니다. 윤기현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감사원에서 매년 피감기관의 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 국외 여행이란 걸 보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포상인데 공무라는 이름에서 보듯 견학과 시찰, 자료 수집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JTBC가 일정표를 확인해 보니까 패키지 관광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제출한 보고서는 블로그 내용을 복사해서 붙인 수준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찰청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직자 27명이 공무 국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9일간 이탈리아와 뉴질랜드 등을 방문했는데 감사원 직원 3명도 동행했습니다. 여기에 예산 1억 1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공무여행 일정표입니다. 스위스 융프라우를 등정하고 이탈리아 베니스와 밀라노 등을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패키지 관광 일정과 다를 게 없습니다. 9일간 공무와 관련된 일정은 취리히 시청과 로마 시청 방문 단 2번, 시간으론 4시간 남짓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 제출한 보고서도 문제입니다. 2015년과 2016년 보고서는 문화정책을 도시개발의 기본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등 제안 내용과 건물 사진까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인터넷 블로그 글을 그대로 베껴 넣기도 했습니다. 부적절한 국외 여행을 지적하고 감시해야 할 감사원이 오히려 엉성한 감시망 아래 외유성 여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인원을 최소화하고 매년 연찬 주제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규정대로 심사를 통해 국외 여행 일정을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오늘 검역당국이 붉은 불개미가 나온 경기도 안산의 스팀 청소기 업체 물류창고에서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실어온 화물 컨테이너가 한 달 동안 머물렀던 인천항에서 연일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미 퍼진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집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환경부 담당자와 직원들이 스팀 청소기 포장을 뜯어가며 붉은 불개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소기가 담긴 컨테이너에서 5,900여 마리가 발견된 만큼 개미가 포장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당국이 이렇게 모든 청소기 상자를 열어가며 일일이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번식을 책임지는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컨테이너가 중국 광저우를 떠나 한국에 온 건 지난달 11일입니다. 이 컨테이너는 인천항에서 안산의 물류창고로 이동했고 8일 컨테이너에서 5,900여 마리의 개미가 발견됐습니다. 컨테이너가 거쳐간 인천항에선 지금까지 85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천항엔 같은 곳에서 온 청소기 컨테이너 2개가 더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아직 검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세관 관리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주도 또 이렇게 또 설득을 또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게 같이 엮여 있어서 쉽지가 않네요. 그러는 사이 붉은 물개미가 인천항 주변 야적장에서 외부로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부산을 강타할 때 신축 중인 해운대 초고층 빌딩 LCT의 유리창 수백 장이 깨졌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지요. 시공사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떨어져 내린 유리 파편에 파손된 차량만 60대가 넘기 때문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 6일 태풍 콩레이가 몰아칠 때 부산엔 초속 33.3m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들어선 LCT 101층에는 초속 47.8m의 훨씬 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2시간가량 태풍이 지나가는 사이 이 건물 유리창 수백 장이 깨졌습니다. LCT 공사장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온 유리 파편은 인근 상가와 주차된 차량에도 떨어져 피해를 줬습니다. 파손된 차량만 60여 대에 이릅니다. 시공사 측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승강기에 사용된 350m 쇠줄이 충격을 줘 유리창이 깨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체 줄넘기하면 양쪽에서 이렇게 돌리면 포물선처럼 주먹기가 돌아가잖아요. 그 포물선을 그냥 때린 거예요. 시공사 측에 따르면 LCT의 강화 유리는 두께만 35mm로 초속 98m의 바람까지 견디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안해요. 솔직히 보면 맨날 볼 때마다 불안하고. 파손된 강화 유리에 대한 정밀 점검과 함께 공사 중 쇠줄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영주 전 해병대 사령관이 재직 시절 자신의 공관을 딸의 신혼 살림집으로 쓰게 하고 공금을 유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 사령관은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구두 경고를 받았다면서 이미 책임을 다 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자체 감찰에서 이영주 전 사령관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한남동 공관을 딸의 신혼살림집으로 쓰고 수백만 원대 전투지휘 활동비를 공관 식자재비로 돌리고 장성급 간담회에서 외손녀 돌잔치를 한 의혹의 일부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 사령관은 이미 책임을 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8월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자신의 비리에 관한 첩보를 받고 직접 불러 구두 경고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듬해 4월 임기를 6개월 남겨놓고 물러난 것도 책임을 지는 차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 사령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한민구 장관의 조치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장관이 구두 경고로 끝낼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규정 위반이다. JTBC 유선입니다. 네, 2년 전 경북 성주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탄 승용차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던 주민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황 전 총리 측이 현장을 급하게 떠나면서 뺑소니 논란도 제기됐지만 정작 검찰은 올 초 해당 주민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 영상을 편집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15일 사드 배치를 설득하기 위해 경북 성주를 찾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주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급하게 성주를 떠나던 황 전 총리 측은 주민 이모 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황 전 총리 측의 뺑소니 논란이 일었지만 올 초 검찰은 이 씨에 대해서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도로를 가로막고 있던 이 씨가 지나가려 하던 황 전 총리 차를 고의로 부딪혔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당시 황 전 총리를 앞서 경호하던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경찰이 이 씨와의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영상입니다. 순찰차와 마주친 이 씨의 차가 천천히 옆으로 지나갑니다. 이후 갑자기 의경 2명이 뛰어갑니다. 이 영상은 오후 6시 13분에 끝납니다. 이후 영상이 시작된 건 6시 14분 27초. 순찰차는 이미 시속 70km로 9분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 차량이 순찰차를 지나가던 상황이 담길 수 있는
1분 27초가 사라진 겁니다. 이후 순찰차를 앞서 달리던 황 전 총리 차량이 헬기가 있던 성주 성산 공군포대에 진입하며 영상은 끝이 납니다. 주차하면서 황 전 총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사라진 겁니다. 전문가는 일부 영상에서 편집한 정황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포맷을 바꿀 때 쓴다든지 또는 영상에 있는 특정 구간을 잘라내거나 편집할 때 쓰는 용도로 사용돼요. 특히 해당 순찰차의 블랙박스는 2014년 보급된 제품으로 후방 촬영도 가능한 기종이었습니다. 충돌 상황에 담길 수 있는 후방 영상 역시 경찰은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경찰 측에 해당 영상의 원본 여부를 확인하자 경찰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원본 파일을 제출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지만이 황 전 총리를 태운 차량이 후속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네, 약물의 오남용이나 중복 사용을 막기 위해서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할 땐 반드시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DUR 시스템에 접속해서 처방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같이 쓰면 안 되는 약을 쓰거나 한 가지 약제를 지나치게 많이 쓰면 경고창이 뜨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마늘 주사 같은 기능성 주사는 시스템에 입력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탓에 기능성 주사를 맞고 부작용을 겪은 사람이 최근 5년 동안 340여 명입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능성 주사를 놔준다는 서울의 한 병원입니다. 피로회복 주사를 요구하자 별다른 상담 없이 마늘 주사와 신데렐라 주사를 섞은 주사제를 처방해줍니다. 따로 막 무슨 검사 같은 거 받아야 돼? 수액에는 여러 성분이 섞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굉장히 좋은 주사예요. 그러나 이 주사제에 포함된 알파 리포산은 다른 주사제와 섞어 쓰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이 주사제는 다른 성분과 섞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신데렐라 주사 등 기능성 정맥 주사를 맞고 생긴 부작용은 최근 5년간 모두 340여 건에 이릅니다. 마늘 주사와 총명 주사를 섞어 맞은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마늘 주사를 맞다 폐혈증에 걸린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처방을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DUR에 입력하면 즉시 경고창이 뜨겠지만 실제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사들이 비급여인 주사제 처방을 기록으로 남기는 걸 꺼리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어 위험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이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DUR에서 누락되고 있는 의약품은 기능성 주사만이 아닙니다.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도 누락되고 있습니다. 식약처 통계와 비교했더니 누락된 약이 석 달간 59만 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남 거제에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다 숨진 환자를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검거됐습니다. 환자는 2달 동안 2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맞아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DUR에 과다 처방 경고가 뜨고 의료 당국은 사후에 불법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아예 입력을 하지 않고 감시망을 피해갔습니다. 이런 일이 일선 병원에선 비일비재했습니다. 최근 석 달간 프로포폴 처방 건수를 살펴봤습니다. DUR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107만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식약처의 제조 처방 기록은 166만 건이었습니다. 처방 3건 중 1건꼴로 DUR 시스템엔 누락된 겁니다. 의사나 약사들이 DUR에 처방을 입력하지 않거나 경고를 꺼두더라도 규제 저항이 여전히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DUR을 강제하기보단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액체 괴물이란 장난감에서 지난 1월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비롯한 유해 성분이 검출됐죠. 판매 금지 리콜 명령이 내려졌고 새 인증을 받아야 다시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금지된 예전 제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늘리고 비틀고 섞고 줄넘기에 먹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두 개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끈 장난감 액체 괴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일부 제품에서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 MIT도 기준치의 최대 2.8배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산자부는 이들 물품을 모두 회수하게 하고 판매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고 국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리콜해야 하는 제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주문 후 사흘 만에 받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리콜 조치가 진행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제조됐고 제품 인증 번호도 동일합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모들이 이것이 유해 상품인지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실제 업체들이 직접 액체 괴물을 회수한 실적은 전체 회수 대상 중 24%에 불과했습니다. 장난감 같이 이렇게 작은 것들은 현실적으로 리콜을 해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적극적인 사후 감시를 하지 않는다면 리콜 명령은 하나마나라는 지적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3월에 교실 미세먼지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초미세먼지 기준을 새로 추가하고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측정 시간을 크게 늘려서 겉보기에만 미세먼지 수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물타기라는 지적입니다. 오효정 기자. 올해 3월부터 각급 학교는 입자 크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도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측정 시간도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더 정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좀 다릅니다. 초등학교 교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학생들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24시간 측정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에 없고 미세먼지 수치도 낮은 시간대가 함께 계산돼 평균이 낮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경희대 조영민 교수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6시간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24시간 측정치로 환산하자 많게는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학교 현장에선 학생 활동 시간만 엄격하게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과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거나 이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공기환경 저감 대책을 세워나가야만 1년에 한 번 재는 측정 방식도 문제입니다. 어린이집도 같은 방식으로 농도를 측정하는데 이미 문제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상으론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집이 1%도 안 됐지만 서울대 연구진이 다시 측정하자 최대 50%로 늘어났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초미세먼지가 호흡기나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은 저희들도 보도해드렸고 임산부 태반까지 도달해서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구강암에 걸릴 확률을 크게 높인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름에 주춤했던 초미세먼지 농도가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높아질 텐데 걱정이 큽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현아 입천장이 따끔거린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목 안이 아프다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정보를 나누는 국내 최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실제로 초미세먼지가 구강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가디언은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으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40.37 마이크로그램에 노출되면 26.74 마이크로그램에 노출됐을 때보다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43%나 높아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대학 연구팀이 대만의 66개 관측소 자료와 40살 이상 남성 48만여 명의 건강 기록을 분석해 얻은 결과입니다. 그동안 초미세먼지가 폐 속 깊이 들어가 주로 호흡기나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임산부의 태반까지 도달해 태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연구팀은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또 다른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으로
WHO의 기준인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의 2배를 넘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회사 근무지에 출근도 하지 않고 시간 외 수당을 매달 수억 원씩 챙겨온 공기업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난 10년 동안 합산을 해봤더니 액수가 천문학적입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름 아닌 원전이라든가 국내 발전소 설비 안전을 담당하는 한전 KPS의 이야기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1급 보안 시설인 만큼 발전소로 들어가려면 직원도 보안 검사가 필수고 출입자는 명단에 남습니다. 주기적으로 발전기 안전 점검을 하는 한전 KPS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의 4급 직원 양모 씨의 지난 7월 16일 근무표입니다. 정상 근무 후 저녁 7시부터 3시간 추가 근무를 했다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 출입 기록엔 오후 6시 14분 발전소를 나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수원 명단에 없는데 출입했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시간 외 수당을 신청했지만 정작 출입 기록에 없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7월 한 달 한빛 2호기 예방 정비에 파견된 이 회사 직원 중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한 직원은 304명. 이 중 274명은 해당 원전 정문 출입 기록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올해 3월 월성 2호기 예방 정비 땐 244명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신청했지만 201명은 출입 기록이 없었습니다. 일한 흔적이 없어요. 이 문제가 회사 차원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도 필요하고요. 한전 KPS 직원들의 출근 시간과 발전소 출입 시간이 맞지 않은 건 2008년부터입니다. 지난 10년간 한전 KPS 원전 부분 노동자에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은 720억 원입니다. 이 중 부정하게 지급된 수당이 얼마인지는 사측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전 KPS 측은 행정상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출근을 안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전 KPS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전 직원의 근무태만 경고를 공지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제주 국제 관함식이 숱한 논란 속에 오늘 개막했습니다. 우길기를 단 일본 군함은 결국 오지 않기로 했지만 제주도에서는 여전히 관함식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도 기지 앞과 바다에서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우리 독도함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군함들이 제주 해군기지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오늘부터 닷새간 이곳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는 함정들입니다. 하지만 기지 밖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오늘도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관함식 반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일부는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가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길기를 단 일본 군함이 오지 않기로 했지만 핵추진 항모 등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과시 행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 평화 정착의 시대라고 하는데 불과 이 기지에서 1km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학교가 있어요. 많은 엄마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걱정 많이 하고 있었고요. 어렵게 봉합된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다시 헤집는 행사라는 인식도 여전합니다. 해군의 잔치에 와서 박수를 치면서 이 해군기지로 인한 아픔에 대해서 사과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을 그 내용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번 관함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13개국 40여 척의 군함이 참여하는 해상사열은 내일 열립니다.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최근 여행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도 7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판매사인 유명 홈쇼핑만 믿었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재호 기자입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8월 일본 홋카이도로 여행을 가려다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티켓값 60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여행사인 탑항공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입니다. 네, 황당할 뿐만 아니라 그냥 뭐 생돈을 같이 당한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기사를 검색해서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좀 부도 위기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2달간 문을 닫은 여행사만 4곳입니다.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늘면서 올 들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접수된 상담 대부분은 환급 관련이었습니다. 특히 판매사인 유명 홈쇼핑 이름만 믿고 계약을 했다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홈쇼핑 방송을 보고 여행사는 확인을 안 했어요. 홈쇼핑 측에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여행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들은 여행업협회의 영업보증보험을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여행사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 액수는 충분한지 확인하고 계약서도 잘 보관해둬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합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가던 경찰관들이 은행 현금 인출기를 오가면서 돈을 뽑던 남성을 수상하게 여겨서 검문을 했습니다. 잡고 보니까 600억 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였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고 자리를 옮겨 다른 인출기에 카드를 넣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던 경찰관들이 이 남성을 수상히 여겨 불신 검문을 했습니다. 카드 몇 개 있어요, 이거? 돈 출금, 누구 지시에 의해서 출금한 거죠? 사실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이 남성은 일명 강남바둑이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중 한 명인 문모 씨였습니다. 문 씨 일당은 100여 개의 대포 통장을 이용해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돈을 게임에 쓸 수 있게 사이버머니로 바꿔주면서 10%의 수수료 등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5개월 동안 하루 평균 2천만 원씩 총 128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씨를 붙잡은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 총책인 이모 씨가 무속인을 찾아가 상담을 하면서 나눈 1시간짜리 대화 파일이 확보되면서 범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뭐가 보이냐면 막 게임방 같은 거, 도박 사이트 같은 거요. 거기는 몇 명 있습니까, 서울 쪽에는? 저는 좀 중국 쪽을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저쪽에 아마 저희 쪽 식구들이 한 8, 9명 정도?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총책 이 씨를 상대로 인터폴의 지명수배도 요청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몰카, 리벤지 포르노 이런 불법 영상물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곳이 바로 웹하드입니다. 최근에 사이버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웹하드 대표를 비롯해서 1000여 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 영상물이 없어졌을까요?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비웃듯 또 다른 방법으로 불법 영상물이 거래되는 실태를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웹하드 업체 30개 중 17개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대표 5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웹하드에 유통되는 불법 영상물 특별 수사에 나선 지 2달. 이런 영상물들이 웹하드에서 사라졌는지 시민단체와 확인해봤습니다. 국내 한 콘텐츠 업체가 운영하는 웹하드입니다. 불법 영상물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아이디로 접속해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유해 영상물로 지정한 리스트를 입력하자 영상물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이디로 접속하자 해당 불법 영상물이 곧바로 나타납니다. 웹하드 측에서 수사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접속할 때 이른바 이중 페이지를 띄운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아이디의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죠. 특정 아이디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뭐 경찰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뭐 여성 단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기관일 수도 있고요. 이 때문에 웹하드에 올라오는 영상물만 모니터링하는 기존의 수사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웹하드 업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술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JTBC 김지아입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나란히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12% 하락한 2228.61에 코스닥은 2.56% 내린 747.5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만 2,30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이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정 부청장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란 메시지 등을 단체 대화방에 올려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경선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메시지를 퍼뜨린 것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벌금액을 늘렸습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가동이 중단됐던 정수시설이 지난달 14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면서 재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에 생활용수와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북측의 개성 시민에게도 하루에 15,000톤가량의 식수가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뉴스를 뺀 모바일 첫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뉴스 편집 논란의 첫 화면엔 구글처럼 검색창만 남겨두고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는 화면을 넘겨야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바뀐 첫 화면은 이달 중 시범 서비스를 거쳐 연내 도입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의 인종차별 그리고 폭력으로 시끄럽습니다. 경기장이 아닌 카페에서 식사하던 시민을 의자로 내려쳤는데 피해자는 한국계 러시아 공무원이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카페 한편에서 아침을 먹는 사람을 의자로 내리치고 뺨을 때립니다. 폭행을 당한 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또다시 붙잡고 목을 조르기도 합니다. 동양인을 비하하듯 중국인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러시아 산업통상부의 고위 공무원인 데니스 박으로 한국계입니다. 박 씨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뇌진탕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동엔 러시아 축구대표 2명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습니다. 의자를 휘두른 사람은 러시아 국가대표 코코린이었습니다. 올해 월드컵에는 빠졌지만 러시아를 대표하는 공격수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했던 마마예프도 2년 전까지 대표팀에서 뛰었습니다. 이들이 카페에 들어서기 전 차를 부수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영상도 공개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코코린이 속한 제니트는 징계에 앞서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마예프의 소속팀은 계약 해지까지 내비쳤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두 선수가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은 사건 영상이 불쾌했다면서 러시아 정부도 이 사건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네, 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급등하는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자꾸 멀어져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겠죠. 기존의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는지 밀착 카메라가 짚어봤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영구 임대 주택입니다.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영구 임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입주 조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곳곳에 수입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기준상 중고차 시세로 2,522만 원이 넘는 차는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차가 6천만 원 상당의 수입 SUV가 한 대 서 있는데요. 방문 차량이 아닐까 살펴봤더니 입주민에게만 주어지는 입주 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세대 주택 있으면 벌써 쫓겨나죠. 내 자식이 이전을 하잖아. 그리고 엄마는 독거노인을 하잖아요. 또 잠은 여기 와서 자는 거야. 그런 걸로 해서 이 외주차가 그나저나 꽤 많아요. 입주 차량 스티커가 없는 수입차들은 외부 차량 방문증을 받아놓습니다. 하지만 방문 날짜를 이미 넘겼는데도 세워져 있거나 이거는 국가에서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아예 다른 차량 번호가 적힌 주차증을 꽂아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많죠. 아유, 콘서트가 나는데 방문 차량이에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해부터 기준 금액 이상의 차량에 대해 입주민 주차증 발급을 중단하고 무단 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주차 딱지를 경비원 붙이니까 돈이고 시비가 붙어요. 왜 붙이냐 이거 뭐 험한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막 욕지거리고 막 그냥. 세대주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기준 금액을 넘는 고가 차량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저희가 했는데요. 대부분 다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리스 차량이나 회사차 자녀들이거나 아니면 타인 명의가 또 좀 있고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구 임대주택에 살다가 적발된 사례는 2014년 이후 7,600여 명에 이릅니다. 몰래 세를 놓는 불법 전대 적발 건수도 최근 5년간 620여 건에 달합니다. 일부 공공임대 아파트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계약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을 통해 살 수 있는데 분양가가 턱없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임대기간 10년이 지나고 내년 상반기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성남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주변 부동산 시세가 3배 가까이 오르면서 분양 전환 가격 산정을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은 주변 아파트 시세의 90% 정도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부분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비나 이래 받으라 그러면 쫓겨나는 거지. 없는 우리 서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집값만 할까 하고 들어왔는데 그냥 또 일어나는 거지. 국토부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만날 때 블랙야크.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감자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 또 이른바 감방 예능을 선보인 착하게 살자, 감옥을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들이죠. 임기 없는 권력이라는 재벌 회장들이 들어가 있거나 요즘처럼 전직 대통령 2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은 가끔씩 그 안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촉각을 세우곤 합니다. 뭐 굳이 그들이 그곳에 없다고 해도 원래부터가 감옥이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낯선 호기심의 공간이죠. 실제로 그곳에선 때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검방하면, 즉 감방을 검사하면 헬리콥터도 나온다. 수용자들이 감방 안에서 기상천외한 물건들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수건에 실을 뽑아내서 십자가를 만드는 종교형, 밥을 발효시켜 막걸리 맛 음료를 만들어 먹는 술도가형, 교도관이 버린 꽁초를 재처리해서 종이에 말아 피우는 풍류형 등등.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감옥에서의 시간은 참으로 더디게 갑니다. 반나절은 갔겠거니 했는데 시계를 보면 겨우 1시간 남짓. 묶여있는 몸에겐 시간도 묶여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공간. 여기에 허락되지 않은 욕구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의 대체제를 기막힌 아이디어와 재주로 만들어내는 곳. 물론 과장법이긴 하지만 헬리콥터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상천외한 방법들은 이 방법 앞에서는 도통 쓸모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매일 특별 접견실에 나와 있나? 한 변호사의 호기심에서 시작됐다는 조사.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들의 변호인 접견 횟수를 꼽아보니까 월 300만 원짜리 집사 변호사를 이용한 접견은 물론이고 거실 같은 편안한 방에서 진행되는 특별 면회에다가 일반 면회까지. 철저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2명의 전직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으니 하루 종일 분주한 그들에게는 감옥에서 더디가는 시간과 허락되지 않은 욕구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래서 굳이 헬리콥터를 만들 이유도 없다는 것. 돈과 권력 그리고 편법을 이용해서 자유를 구입한 그들만의 슬기로운 감방 생활.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 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팩트체크팀은 해외 여러 나라의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우리보다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 언론 보도로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어서 참고할 만한 주요국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잘못 알려진 내용이 꽤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특히 엘살바도르 사례가 있는데요.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하면 총살형에 처한다. 네. 그리고 불가리아는 재범 시에 교수형, 터키는 30km를 걸어오게 한 뒤에 구속시킨다. 최근 일간지 두 곳이 이런 내용을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1984년 기사에서부터 계속해서 인용됐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각국의 대사관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나라는 이런 극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슷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1995년 동아일보인데 이런 사례가 잘못 알려졌다며 나름의 팩트체크를 한 기사입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을 거친 기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잘못된 내용이 20년 넘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짜가 진짜보다 확산력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 볼게요. 이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주요국들은 우리보다 처벌을 더 강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음주운전에 대한 접근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을 하는데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고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실과 고의라면 전혀 다르게 본다는 건데 과실은 부주의나 실수라고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는 조항인데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법원은 사망 시에 징역 1년에서 3년, 최대 4년 6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양형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보면 초범이더라도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1982년부터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사고를 내면 2급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징역 15년에서 최대 종신형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살인에 준하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워싱턴주, 뉴저지주를 비롯한 다수의 주들도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집행유예가 많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사고를 낸 경우에 집행유예를 얼마나 받는지를 보겠습니다. 2013년 57% 정도였습니다. 지난해에는 72%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술에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나라 사례도 좀 볼까요? 네, 형량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일본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 동승자뿐만 아니라 술을 제공한 사람, 차량을 제공한 사람도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형이 14년인 영국은 벌금 액수에는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네. 독일은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술과 관련한 문제가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보죠. 예, 첫 키워드는 방탄 판사단으로 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재판부의 이 영장 기각이 너무 많다고 질타를 했고요. 이 와중에 방탄 판사단이라는 비유까지 들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법부를 뭐라고 부르시지 아십니까 혹시? 방탄소년단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쁠 텐데 방탄 판사단이라고 부른답니다. 예, 기분 나쁘긴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재판부, 사법부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요. 예. 의혹을 받는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 재판부가 너무 많이 영장을 기각한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모두 나왔는데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은 최근에 재판부가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을 들면서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기각한 사례를 처음 듣도 보도 못했다, 처음 듣는다 라면서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에게 혹시 안 처장은 들어봤냐 했더니 그런 사례를 본인도 경험은 못했지만 아마 기각 사유에 다른 사유도 함께 판단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번 사법농단 의혹에 관해서 사법부가 영장을 얼마나 기각하는지를 통계를 내봤는데요. 예. 지난 7월 20일부터 최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는 뭐 자택, 또 자동차, 사무실 여러 군데를 같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데 예. 검찰이 청구한 대로 발부된 비율은 0%입니다. 0%가 됐고요. 그런데 일반 사건들을 보면 과거 5년간을 비춰봤을 때 90% 정도가 검찰이 청구한 대로 발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 하늘과 땅 차이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일부 기각률, 그러니까 약 3군데를 함께 청구했을 때 일부만 발부해 주는 경우인데요. 예전에 얼마 전에 자택과 자동차 등에 청구했는데 자동차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례 일부 기각률이라고 하는데 일반 사건의 경우 최근 5년간 비율 평균이 8.9% 정도인데 이번 사법농단 의혹 관련돼서는 77%에 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각 개별적인 사건이 있어서 단순히 수치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통계로 보면 판사들 의혹에 대한 재판부의 법원의 영장 기각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예. 뭐 수치만 놓고 보면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고양이 대리 출석으로 잡았습니다. 뭔지는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많이 나왔대요. 인터넷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 국감장에는 벵골 고양이가 나왔었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며 말씀드리면 저렇게 작은 우리에 넣어져서 국감장에 옮겨졌습니다. 예. 고양이가 이게 대체 뭔 일인가 하면서 좀 불안해하는 눈빛 그리고 주변을 좀 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감장에 가져온 건데 지난달 대전동물원 우리를 빠져나갔다가 퓨마가 사살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태 의원이 당시 퓨마에 대해서 당국이 좀 과잉 대응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동물을 가져왔는데 퓨마 대신 고양이를 가져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퓨마를 데려올 수는 없었겠죠? 예, 물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퓨마를 고양이를 데려오느냐 하는 반론은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김진태 의원의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퓨마와 아주 비슷한 것을 좀 가져오고 싶었지만 그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좀 자그마한 것을 한번 좀 보시라고. 예. 고양이나 아니 얘기하세요. 고양이나 퓨마는 모두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같이 속하는 건 치타, 호랑이도 있는데요. 물론 지적한 대로 치타나 퓨마, 호랑이를 데리고 올 수는 없었을 건데 예. 그렇다고 벵갈 고양이가 단지 과가 같다는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는 것도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예. 퓨마는 고생이고 고양이는 고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단 또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고양이도 고생인데요. 고양이 눈빛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영화에서 애처로운 눈빛을 예. 보이곤 하는데 오늘 국감장에 있었던 고양이의 눈빛은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 애처로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고양이를 오랫동안 주시했는데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좀 불쌍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김진태 의원은 동물 학대를 주장하기 위해서 저 벵갈 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리고 왔는데요. 동물단체는 성명을 내고 퓨마의 사살 문제를 지적하겠다면서 또 다른 살아있는 동물을 철창에 가둬 전시한 것이 역시 또 동물 학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선동열 국회 등판으로 잡았습니다. 예, 결국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야구 대표팀 감독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번 아시안게임의 선수 선발 과정에 청탁이 있었는지 따지겠다고 의원들이 부른 겁니다. 예. 그런데 일단 의원들이 압박만 했지 제대로 의혹을 짚어내지 못하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랬나요? 일단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예를 좀 잠깐 볼 텐데요. 예로 든 사례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인데 직접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A와 B를 한번 선택해봐 주세요. 선택해봐 주세요. 선택을 해봐 주세요. 일단. 그러니까요. 기록은 B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감독이라는 것은 네, 지금 B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A가 오지환 선수고요. 예, 기록이 낮은 특정 선수를 선발했다라고 따지는 과정인데 예. 그런데 김수민 의원이 예로 든 저 기록은 2017년 그러니까 지난해 기록입니다. 예. 지난해 기록이 낮은 선수를 올 여름에 선발했다고 따지는 것 자체가 선수 컨디션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뭐 그거 이외에는 다른 뭐 근거나 기록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혹시? 올 상반기 기록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해 기록이 두 선수 비교하기에 확 B 선수가 더 높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든 것으로 추정은 되고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기록은 계속 올해 기록도 있는데 지난해 기록을 가져와서 과연 저게 적절하냐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예.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도 선동열 감독이 사과나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얘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소신 있게 뽑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신 있게 뽑고요. 그래서 우승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퇴를 하시든지 두 길만 남았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서 이제 선동열 감독의 표정을 보면 내가 왜 억울하다 뭐 이런 표정이 오늘 하루 종일 저 표정이었고요. 선 감독이 특정 선수를 선발해서 병역 면제를 도와줬다는 의혹은 선수단 선발 과정부터 계속 일부에서 시각이 있긴 했는데 그런데 국감장에서까지 어떤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 없이 계속 압박하는 것은 과연 적절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이 모든 장면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실지 잘 모르겠는데 예.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피할 수가 없군요. 예.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였고, 그죠? 최동원 선수와 함께 어쨌든- 나고야의 태양이기도 했고, 예. 하여간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국감장까지 가서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부 이제 선발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야구 팬들도 예.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오늘 국감장만 놓고 보면 선동열 감독의 방어율이 좋았다라고 그런가요? 평가를 했습니다. 예. 선수의 방어율은 구장에서만 만들어내면 좋은 건데요. 그죠?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좀 더 춥겠습니다.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15 for a moment, caught in between 10 and 20, and I'm just dreaming, counting the ways to where you are. I'm 22 for a moment, and she feels better than ever, and we're